네,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국민의당이 분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섭단체 구성에 캐스팅 보트를 쥔 중재파 의원들의 거취의 행배가 앞으로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안대 초빙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당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민평당 창당 발기인대가 내일 열린다고 하고요. 또 안 대표는 이 중재안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정면 충돌 양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의당 상황 보시기에도 굉장히 꼴사나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좀 기형적인 상황인데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사실상 통합하기도 전에 그 내부의 통합 의결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양당의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가 먼저 통합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통합 반대파는 지금 당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라면서 지금 창당 발기인 대회를 내다지 않습니까? 네. 민주평화당. 이 두 가지 다 모습이 굉장히 기형적인 정당인데 두 세력은 사실상 심정적으로는 이미 분당 상태고 이혼 상태인데 부부가 이혼할 수도 있지만은 이혼하는 모습이 좀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제 매우 추한 모습으로 헤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가장 큰 변수는 다음 주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지금 국민의당 통합 전당대회 절차에 대해서 통합 반대파가 가처분 신청을 해놨는데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이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안철수 대표의 통합 절차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이걸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할 경우에는 국민의당은 사실상 앞으로 분당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제 배종호 교수님께서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하고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그 앞으로 창당파들 일종의 차당파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이미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느냐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양쪽 다 지금 명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배 교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합 반대파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당 소속이 있으면서 사실 민평당이라는 가치 민평당을 창당하는 것 자체도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또 반대로 따지면은 또 안철수 대표도 이 반대하는 이 의원들을 좀 설득하고 제대로 뭔가를 좀 수습을 해서 어쨌든 그 합일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다는 거는 그만큼 리더십에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그 앞전에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어쩌면 이게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또 다른 통합의 형태가 비례대표 문제가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지금 말하는 중에서 이 지금 비례대표를 털고 놔주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례대표 부분을 계속 끌고 다니면은 끌고 와서 그 통합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당론을 정책을 그러니까 당이 만들어져서 당론을 채택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합의화시키고 의총에서 모든 걸 합의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당론이 채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통합보다는 그대로 있는 게 훨씬 나은 모습이 보일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 지금 지방선거로 인해서 지금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 출당까지 과감히 좀 해줘라는 게 바른정당 측의 얘기인 것 같고, 안 대표 측은 출당을 시켜줘 버리면은 또 민평당 힘을 받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비례대표 의원 부분들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이제 비례대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안철수 대표가 비례대표에 대해서 출당 내지는 제명 조치를 하지 않는 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통합 반대파들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정치정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차라리 해주라 했지만은 그 부분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징계를 한다고 그러면 과연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관심 사항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징계 조치는 당원권 정지가 최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국회의원들 경우는 이제 제명 조치를 하려면은 의원총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런데 당초에 안철수 대표가 이 제명 내지는 징계 카드를 꺼냈던 것은 대상이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이 통합 반대파니까 전당대회 사의를 보지 않겠다. 그러면은 당신을 이제 징계를 해서 전당대회 의장을 바꾸겠다. 이제 이런 계산했는데 정작 지금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은 이번에 창당 발기인 대회 때 또 명단을 올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안철수 대표는 한번 본인이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당 행위로 책임을 물어서 징계의 칼을 뽑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금 두 마리 이 토끼를 지금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그 명분상으로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국 정당화 하겠다는 게 그게 네. 가장 큰 하여튼 명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정당화 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또 현실은 어떻게 하냐면은 비례대표 부분을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당대당 통합을 하게 되면은 사실 수싸움에서 밀리면은 당대당 통합하는데 헤게모니를 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비례대표 숫자를 갖고 가야만이 바른정당 9석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네. 그 어떤 헤게모니를 지게 되는데 이것을 놓아주게 되면은 이 바른정당과 통합할 적에 상당히 밀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이상도 잡아야 되고 현실도 잡아야 되고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승민 대표가 얘기해 주는 대로 사실 비례대표는 갈 사람은 가고 왜냐하면 비례대표 구성 자체가 그 통합 반대파도 있고 찬성파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찬성파만 데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완전한 그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로 모이고 그렇게 되면은 바른정당하고 안철수 대표가 그 화합하는데 상당히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례대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정수 의원도 비례대표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강제로 시집 장가 보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그 아주 적절한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했듯이 그것을 사실 마음에 없는데도 통합당에 가서 이게 자신의 표현을 못하고 자신의 의정 활동을 제한받는다면 그것도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는 봉합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분명히 그래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재파 의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준 상황인데요. 어떤 선택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뭐 제가 그냥 알아본 바에는 뭐 네. 우리 저 중재파 의원들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재파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이 통합을 찬성하는 지금 쪽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중재파들이 내놓은 안이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2사 전당대회 전에 네. 네. 대표적으로 사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이미 벌써 안 된다는 거 못 박았지 않습니까? 사퇴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은 지금 중재파가 갈 수 있는 길은 그러면 반대 통합파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명분이 처음부터 중재파 명분이 뭐냐면은 전국 정당화 하는데 그것이 그 국민의 살 길이라고 이미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참 애매한 입장인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 통합 정당으로 같이 기회를 같이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지금 중재파 이제 의원들의 거치요. 예. 뭐 중재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중립파라고 네. 표현하다 하고 있는데 총 5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5분이 과연 통합파로 가느냐, 통합 반대파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체 싸움의 양상이 완전 바뀌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5분이 통합 반대파로 갈 경우에는 호남 중진들 통합 반대파가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는데 네.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이 5분들은 대다수는 지금 통합 쪽에 잔류하는 쪽에 있고 그 중에 이제 한두 명 정도는 네.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직거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네. 전망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만약에 통합 반대파가 탈당을 해서 민주평화당을 창당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민주당과 6.13 지방선거 전에 합칠 것이냐 또는 후에 합칠 것이냐 또 지방선거 전에 선거 연대를 할 것이냐 연정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6.13 지방선거에 큰 판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국민의당은 분열되느냐?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흔들리는 갈 곳 없는 호남 정치의 현주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호남 정치, 호남 중진들이 사실상 민주당에 있다가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대통령, 당 대표에게 밀려가지고 네. 결국 나와가지고 안철수 대표하고 잡았는데 또 이분들이 독자 세력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호남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호남에서 새로운 좀 인물들을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그런데 그 중재파 의원들이 대부분 이 호남 출신, 호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평당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분석들도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말씀도 이제 상당히 일리가 있죠. 네.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다음 총선에서 생존하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선택의 기준 1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중립지대에 있는 이유는 면면을 보면 이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상당히 무소속으로도 당선 가능성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거든요. 예. 한마디로 독자 생존 능력이 있는 분들이죠. 그렇지만 지금 호남의 정서가 도저히 통합당, 바른정당과 통합해서는 활로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은 네네. 지금 기본적으로 이들 5명 중 가운데 한 3명 정도는 현재 통합 반대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과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굉장히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통합 반대파에는 합류할 수 없는 분들이 한 3명 정도는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저는 이제 조금 그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중재파 의원들이 그러면 왜 지금까지 계속 그 중립적 지대에서 계속 있느냐 하면요.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가 조기 그 사퇴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조기 사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바른정당과 협상 파트너가 누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중재파들이 거기를 대신 메우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민주당에 간다는 것은 사실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그 모험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총선이 지금 2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총선이 2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런 모험을 저는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다만 이제 이 중재파들이 안철수 대표와의 뭔가를 물밑 막후 협상을 해서 바른 안철수 대표를 대한 세력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박주선 지금 국회 부의장 정도면은 아마 바른정당과 통합하는데 그 협상 파트너가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일정 부분 그 중재파의 안을 중간 지대에서 멈춘다면은 결국은 통합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자, 어제 있었던 밀양 화재 참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좀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야당은 정부의 책임론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정부의 책임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에 겸허하게 사고 재난이 날 경우에는 결국은 국가의 책임 면할 수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네. 이번에도 지금 사고가 나니까 즉각적으로 청와대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 NSC 국가 안전보장회의가 열려가지고 아주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형장을 방문해서 합동 분향소 조문하고 또 유족들 위로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안전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한 2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전 후진국이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안전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 네. 그래서 안전 후진국인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을 할 때만이 거기에 대한 문제 해법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차제에 좀 국가적인 총체적인 대점검을 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인 보완점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국가적인 재난, 사고가 현 정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YS 정부에서는 정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사고 나가지고 당시에 사고공화국이다라는 이제 이런 오명까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참사가 세월호 참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이유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전 후진국이라는 그런 현주소도 있지만 네. 우리 국민들도 너무나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져 있지 않는가. 따라서 이번 여러 가지 이 대형 참사를 계기로 인해서 현실적인 처방과 함께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더 이상 이런 재난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의식 강화가 중요하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이셨는데. 저는 배정우 교수님 말에 좀 동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안전불감증 이 후진국 국가 형태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결국 따지면은 국민들 책임으로 봐야 되는데 과거 정권에도 사고가 났다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과거 정권도 사고 난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 정부 때 세월호 문제로 해서 전 정권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이 세월호가 예고된 사고였습니까? 어떤 사고든 예고되지 않습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은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스템 정비하고 신년사에도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께서도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안전대한민국 실현하는데 업무보고 사흘 만에 이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목표로 삼겠다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됐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촛불 시위까지 일어나서 대통령 전직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국민 탓하고 지금 과거 정부 탓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라는 건요,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됩니다. 어떤 정부든지 그 당시 정부가 책임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사고 터지면은 과거 정부 탓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국가 이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했으면 빨리 2년 동안 뭔가 해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사고 났는데 이제 우왕좌왕하고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방문한다? 대통령이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번 정부가 안전 대한민국을 표방했던 만큼 책임질 부분들이 적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아니 근데 저 팩트가 좀 다르니까 현 정부가 2년 됐다는 얘기는 팩트가 아니죠. 지금 이제 8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일단 팩트는 2년이 아니고요. 횟수로 그다음에 2년이죠. 아니 팩트가 2년이 아니죠. 2년 차는 맞는데 지금 집권한 지 8개월 됐으니까 2년이 됐단 말씀은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때문에 물러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팩트가 아니죠. 세월호 사고 때문에 물러난 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세월호 사고 때 보여줬던 국가의 무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종됐지 않습니까? 7시간 실종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게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리고 결국 파면이 됐고 현재 구속 수감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온갖 국가 권력을 사유하는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그런 범법 사실들이 지금 낱낱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러면 사고 날 때마다 대통령은 다 물러나야 된다. 그건 좀 논리가 안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 정권의 책임이라고 한 적이 없고 전 정권에서도 사고가 일어났는데 역대 정권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런 사고가 왜 이렇게 계속되느냐. 그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직도 안전 후진국이다. 그리고 동시에 안전 불감증이 팽배해 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막지 않으면은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이런 대형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논지를 틀어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팩트 체크를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유 가장 원초적으로 그 발언점이 된 게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그 당시 야당이 그것을 문제 삼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7시간 실종 사건을 문제 삼아서 촛불 시위가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최순실 씨 문제가 터졌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정권을 잡아서 적폐청산으로 인해서 현 정권에서 칼을 잡고 있는데 뭐든지 다 뒤질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특갈비 사건 이런 얘기 했는데 전 정권은 없습니까?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칼자루 잡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사실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은 노무현, 김대중 정권까지 다 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세월이 지나야지 밝혀질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팩트 체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세월호 이 박근혜 전 정부가 탄핵된 기본 단초가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 사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고된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지난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 정도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다 보니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주면은 그걸 이제 수용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말씀 바꿨어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라 했다 이제 세월호 사고가 단초가 됐다고 그랬는데 세월호 사고 때문과 세월호 사건 때 보여줬던 정부의 무능 그리고 대통령의 실종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호도해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최근 2주 연속 갤럽 그리고 리얼미터에서 지지율이 하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최저의 이제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갤럽에서는 64% 정도. 그래서 여전히 6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리얼미터에서는 이제 59.8%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어디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면 특히 이제 20대에서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왔고 또 50대 보수층에서 좀 이탈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럼 이제 20대는 강력한 지지 기반인데 20대에서 왜 그러면 이탈했느냐? 역시 이제 20대는 이른바 기성세대 5060 이상의 이른바 꼰대 세력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기성세대들은 대의를 위해서 개인 내지는 소가 좀 희생할 수 있지 않나.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는 개인 희생할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인데 예. 아니다. 국가도 중요하지만 개인도 중요하다. 그리고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과정도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 가지고 남북 이제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네.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탈했고요.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사고들 또 정책적 미비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층이 그 20대, 30대였는데 20대, 30가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늘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기회는 균등하고 경쟁은 공정하겠다 이랬는데 그 기회가 균등하고 경쟁이 공정해야 하는 게 그것이 사실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 20대, 30대한테 불공정하게 비치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사이에요. 그게 뭐냐면 결국 최저임금제 인상 논란, 그다음에 영어 교육 금지를 시켰다 말았다 하는 이런 정부 혼선도 그게 또 단초가 되고요. 또 이번에 뭐 결정적으로 어쨌든 그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으로 인해서 이게 정부가 가고자 하는 게 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래서 있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 문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뭐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 소위 말하는 흑수저 세대들이 그 언제든지 뭔가를 좀 마지막 남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정부에서 좀 제대로 비트코인이 뭔지를 알고 비트코인이 지금 어디까지 해악을 미쳤는지 아니면 이걸 바로 정말 중단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사실 20대, 30대들이 이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 정책에 뭔가를 승부를 걸었는데 뭔가 정부에서 좀 잘 되도록 해줄 거라고 판단했는데 오히려 이게 정책 혼란을 인해서 이분 그 20대, 30대들이 갈 길을 이만 잃어버리고 네. 희망마저도 상실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경우든지 그 뭐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아니라 어떤 정부가 들었더라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는다면은 그거는 지지율에서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지율들이 과연 이제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부분인데 이게 지금 20대 30 견고한 20대 30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다시 돌린다는 거는 이 유권자들은 한번 지지했다가 빠져버리면은 마음을 바꾸면 다시 돌아서기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 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쉽지 않은 지금 과정들을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이제 갤럽 조사는 64%거든요. 그럼 이제 이 64%라는 지지율이 과연 낮은 것인가라는 부분. 결국 이제 어느 정권이든 간에 4년 내 이제 5년 내내 지지율이 뭐 고공행진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결국은 이것도 이제 중력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지지율은 결국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부분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연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정책 과정에서 뭔가 미비한 것이 있느냐 허술한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재인 정부는 따라서 현재 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하거나 허술한 점이 없도록 네. 컨트롤 타워를 좀 가동시켜야 된다. 제대로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현장에 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겸손해야 된다. 낮은 자세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초빙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